자, 여러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입니다. 저희가 가끔 광고 드렸었던 똑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인데 이 치유원이 가장 좋은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네. 도박 중독 상담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상담한다고 해서 와가지고 불법 도박했대요,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 상담 윤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박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정말 크게 봐서 구제하기 위해서 그치. 상담이 열려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징계를 주기 징계 주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혹시 상담사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발설을 하면 상담사가 처벌을 받아요.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원 형도 상담 잘해줄 수 있어요. 저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치유원 상담사분들 모두 다 상담 자격,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다 도박하시는 분들 여기서 나오고 싶어해요. 불법 도박하시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 너무 하는데, 고통스럽지. 그럼요. 여기에 연락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치유를 받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 법률, 심리상담 다 됩니다. 특히나 재정 상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렇죠. 무료고요. 네. 바로 전화하기 좀 어려우시다 인터넷 채팅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도박 문제 넷라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나오거든요. 주저 말고 상담을 하시고요. 국번 없이 1336입니다.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입니다. 자, 유로파와 조별리그란다. 이제 유로파와 챔피언스리그, 이제 컨퍼런스리그의 대진들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영주 위원님과 찬호 위원님은 저희가 이제 전화 통화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역시나 행복해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8개의 대진이 완성이 됐거든요. 네. 각각의 대진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죠. 약간 미리 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먼저 전제로 깔 거는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 월드컵의 여파가 팀에게, 선수에게 그렇죠. 많은 변수를 줄 수 있는 시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후반기 돼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일정에 접어들기 때문에 예.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어떻게 팀을 또 정비할지 그 부분에 따라서도 지금의 분석과는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월이죠? 맞아요. 토너먼트가. 그러면은 12, 1, 2 거의 뭐 석 달 남았는데, 네. 석 달이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2월 있잖아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요. 네, 그것도 금방 와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이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그렇죠. 겨울 이적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그걸 전제로 하고 8개의 대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인데, 라이프치히는 맨시티를 이미 지난 시즌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때 그 6대3 경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은쿵쿠가 에티하드 스타디움 시티 오브 맨체스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은쿵쿠 선수가 지금 라이프치히 보드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맨시티를 상대해봤고 맨시티를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알을 조별리그에서 잡았기 때문에 맞죠. 예. 라이프치히는 강팀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언급을 했어요. 마르코 로제 감독의 강팀전 맞춤 전술이 리그에서 뭐 도르트문트전도 잡아냈던 것이 꽤 큰 차이로 잡아냈죠. 그런 것처럼 잘 먹혀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제 감독이 맨헨글라트바흐를 이끌고 그때 예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16강에서 상대했을 때는 그때 약간 로제 감독이 팀에서의 기세를 좀 잃었고 본인도 약간 마음이 떠나 있는 듯한 시기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로제 감독이 전술을 구상했을 때 이미 맞대결에서도 1승 1패의 전적이 나온 만큼 얼마나 맨시티를 괴롭힐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이 경기는 아무래도 맨시티의 우위를 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좀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은쿵쿠가 지난 조별리그 때 한번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경기를 돌아보면은 6대3이니까 해트트릭을 2번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골이 나온 거죠. 3대0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스코어니까, 그러면 좀 격차가 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독일 팀을 만나는 홀란, 그쵸. 엘링 홀란의 존재가 지난 시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좀 있고요.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 독일 팀 상대로 17경기 1패라고 합니다. 예. 그 유일 1패가 라이프치히전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독일 팀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맨시티고요. 다음 대진이 이제 브리에 대 벤피카입니다. 이거는 딱 서로 네. 야 됐다. 어. 야 이렇게 만나네. 이 두 팀 이외에는 사실 아무래도 이 시드를 예. 따졌을 때, 시드나 비시드를 따졌을 때 이 두 팀을 만나고 싶어하는 팀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두 팀끼리 걸렸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벤피카는 만만히 볼 팀은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브리에는 약간 걱정이 돼요. 수비가 견고한 모습을 조별리그 초반에 보여주면서 아주 인상을 남겼지만 10월부터 브리에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포르투전 0대4 패배나 예. 헨트전
0대2 패배 주말에 있었죠.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불이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덴마크 대표팀에서도 한 방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 이 스코프 올센 선수의 왼발킥 한 방을 불이에는 계속 좀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벤피카의 경우는 이번 시즌에도 이제 8강에 도전을 하는데 지난 시즌 8강에 도전했을 때보다 16강의 난이도는 조금 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아약스랑 만났을 때 아약스가 조별리그 전승이었기 때문에 벤피카 꺾고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벤피카 당시 누네지가 좋은 활약을 보였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약스를 그때 격파를 했었고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슈미트 감독의 입지나 슈미트 감독의 어떤 그 전술 구상이 조금 더 견고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한 압박을 토대로 이번에도 브리에를 좀 괴롭히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선수들의 1대1 능력도 기대가 되는 만큼 벤피카가 이번에도 8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지 않았나라고 지금으로서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매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리버풀이랑 레알 마드리드. 그 우리 그 엘클라시코 같이 입중하셨던 김형준님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연락처를 공유받아서 진짜? 연락을 좀 하고 지내는데 예. 이 생방송 중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걸렸잖아요. 네. 근데 딱 걸리자마자 그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버풀이라니 하면서 뭔가 되게 힘든 상대가 걸렸다. 또 만났는군요. 후후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냈는지 알아요? 왜요? 챔피언에서 이겼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레알이 걸리다니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예. 안필드에서만 안 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형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약한 모습을 보이냐. 지난 시즌 결승까지 만났던 팀들인데 어떻게 될지 챔스 모른다. 우리도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브리에나 프랑크푸르트 걸렸다면 좀 더 여유 있었을 텐데 리버풀 걸려가지고 우리도 좀 괴롭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감사하다. 우리 약간 강팀한테 강한 본능이 있으니까 그것만 저희는 기대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서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2월에 뭔가 카톡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어쨌든 한번 경기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리버풀의 올 시즌 행보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나폴리안 전 이후에 5연승 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이제 2위로 다음 라운드 갔잖아요. 이게 16강에서 만나기엔 저는 솔직히 아쉬운 대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르죠? 네. 근데 이제 맞대결 전적을 보면 5승 1무 3패로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전적은 우위고요.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 상대로 6경기째 무패입니다. 5승 1무. 상당히 좋은 전적이죠. 2008-2009 시즌 16강에 리버풀이 레알을 그때 꺾은 바가 있었고 4대0의 스코어까지 만들었어요. 토레스가 골 넣고 이런 세레모니도 하고 막 생각이 나는데 되게 오래전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레알 상대로 리버풀은 기동력에 우위를 점하는 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토트넘전도 저는 그 기동력의 문제 때문에 꽤 많이 고전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알을 상대로 기동력 우위를 지금 단계에서 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얘기 먼저 하고 싶고 근데 복수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있고 이번에는 결승은 사실 이제 노가웃 스테이지다 보니까 그렇죠. 중립지에서 한 경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필드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필드에서만큼은 지지 않겠다는 선수들의 어떤 의지 리버풀이 그동안 숱한 명승부를 만들어냈던 게 다 안필드에서 나왔던 거 생각을 해보면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는 결국 안필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안필드에서 2차전이 아니고요. 1차전이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이 흔히 안필드의 기적과 같은 시나리오를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요소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리 팀한테 사실 2차전 홈 경기를 주는 거는 이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유리한 위치 주는 거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아무래도 팀의 속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리버풀이 상대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문제는 조금 발생되지 않을 여지가 크다. 그만큼 리버풀이 지금 기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이 두 대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래도 우위를 많이 예상받을 수 있는 대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좀 그렇게 보고 하지만 월드컵 변수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어떻게 따라올지는 봐야 됩니다. 벤제마, 밀리탕, 추아메니, 모드리치, 발베르데 같은 선수들 코어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다 월드컵에 떠나오고 무엇보다 이 코어 라인에 있는 선수들 대다수가 벤제마나 모드리치 같은 경우는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보다 월드컵 코어 라인의 어떤 변수가 조금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레알이 유리해요. 그럼 어린 선수들이 미드필더 진영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방 자원들의 속도의 아쉬움, 벤제마나 보드리치에 대한 아쉬움이 2월쯤에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공격진이나 아무래도 풀백 쪽이 약간 뎁스가 얇거나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쪽에서 부상자가 안 나오길 바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발베르데, 추아메니, 카마빈가는 굉장히 젊고 또 유능한 자원이니까 맞아요. 보완점들이 있어요 또. 맞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밀란 대 토트넘입니다.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이 2승 2무로 토트넘이 밀란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상대 전적은 그렇네요. 저는 이제 리그에서는 그래도 이제 밀란도 지난 시즌 우승할 만큼의 폼은 아니에요. 부상자도 이제 꽤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좀 고전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밀란이 걱정하는 거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만날 때마다 좀 약하거든요. 리버풀한테 지난 시즌 좀 많이 약했고 물론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첼시에게 이번에도 약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보여주는 빠른 템포와 피지컬에
취약한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밀란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상성상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날 때마다 고전을 했던 징크스의 이유가 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최대 관건이죠. 맞아요. 첼시전처럼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면 밀란이 힘을 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콘테 감독의 밀란 상대 전적이 14경기 10승 3무 1패예요. 와 이거는 콘테한테 아주 좋은 징크스네. 아주 좋죠. 그래서 또 한 번 인텔 감독 출신의 이제 콘테가 밀란을 상대한다는 점, 감독으로서 전적이 매우 훌륭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밀란의 취약점이 빠른 템포와 피지컬. 상대의 그런 성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토트넘이 이걸 보여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토트넘의 템포가 요즘 빠르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비 실수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토트넘은 수비 자체가 자멸하면서 경기를 놓는 경우들이 이번에 다이어의 실수처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비 실수를 줄이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랑 나폴리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나폴리가 굉장히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전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역시 한일전에 어떤 여지가 좀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김민재 대 카마다. 맞아요. 김민재 선수를 카마다가 공략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페네르바체 유로파리그 경기인데 김민재 선수가 카마다한테 공을 뺏기고 결국 카마다가 그 공을 뺏고 거기서 기점이 돼서 프랑크푸르트의 동료들이 골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실점의 빌미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카마다 선수와 만난다는 거는 흥미로운 포인트고요. 하지만 카마다 선수가 그때랑 다르게 요즘에는 공미보다는 중미를 내려와서 뜹니다. 공미는 요즘에 이제 괴체랑 린스트렘 선수가 이제 좀 많이 호흡을 맞추는 편이고 카마다 선수가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지브리소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 호흡을 맞추거든요. 근데 뭐 종종 박스 침투를 가져가니까 김민재 선수와 자주는 안 만나더라도 종종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민재 선수의 상대는 아마 원톱 공격수 렌달콜로 무한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무한이 선수가 정말 움직임, 운동 능력 좋고 넓게 빨라요. 뛰고 압박 잘하고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꽤 까다로운 상대인데 이 선수 입장에서 김민재도 꽤 까다로운 수비수일 거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폴리는 후반기 때도 이제 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팀들이 월드컵 후유증을 걱정할 때 뭐 나폴리의 경우는 후유증을 겪을 만한 선수들이 얼마 없거든요. 지금 기세를 보면 유럽에서도 아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고 전력 우위를 활용해야 되겠죠. 프랑크푸르트는 냉정히 봤을 때 16강으로 올라오는 과정이 되게 극적이었습니다. 나폴리는 아주 여유 있었기 때문에 중원과 공격진의 1대1 능력의 우위 그리고 김민재 수비력을 믿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도르트문트랑 첼시입니다. 도르트문트는 맨시티를 상대로 뭐 맨시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꽤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전술이 꽤 좋았어요. 왜냐하면 테리지치 감독이 그 맨시티전도 그랬지만 약간 내려와서 수비에 좀 집중을 할 때 선수들의 간격 조절과 동기부여 같은 부분들이 꽤 좋았거든요. 임시 감독인 2020-21 시즌에는 포칼을 우승한 적도 있는 테리지치입니다. 토너먼트를 잘 운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챔스 토너먼트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근데 역습의 위력은 좀 살려야 돼요. 선수비 전술은 좋으나 아데엠이나 말렌이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렌은 지금 고환암을 그래도 잘 수술하고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올 시즌 도르트문트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알레가 급작스럽게 이탈하면서 모데스트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데스트 위주의 이제 좀 힘 있는 공격수를 전방에 배치시켜서 공격했다가 이거 안 풀리네. 맞아요. 그럼 작고 빠르고 어린 선수들 배치할까? 이것도 뭔가 좀 어설픈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모데스트도 요즘 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의 어떤 공백, 모데스트의 부진 그나마 이제 모우코코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도르트문트로서는 다행인 일인데 어쨌든 알레까지 돌아온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좀 더 폼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특히 역습에 강할 것으로 평가받는 발빠른 자원 아데미 말레는 좀 각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의 경우는 일단 부상자 줄여야죠. 리스 제임스, 포파나 등 수비 중원의 연이은 부상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최근의 첼시입니다. 월드컵 휴식기와 겨울 이적 시장이 관건인데 저는 지금의 첼시와 그때 첼시는 꽤 다른 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휴식기 기간 동안 포터 감독의 조직력이 잘 다듬어져야 되겠고 이적 시장 동안 부족한 선수층을 메우는 시도도 아마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첼시는 그때 컨디션을 좀 봐야 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밀란은 포르투를 상대합니다. 네, 지난 시즌보다 인테리가 좀 아쉽습니다. 리그 성적 7위에 유배전 패배가 좀 뼈아팠죠. 근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리버풀 상대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좋은 전술을 보인 바가 있어요. 이번에도 바르셀로나를 넘고 16강에 올라온 팀인 만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포르투는 주전들이 꽤 빠진 시기인데도 호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부침이 있었지만 갈수록 전력이 빠르게 갖춰지면서 불이에게 4대0 승리에 복수에 성공을 했고 콘세상 감독의 전술도 좀 인상적이죠. 콘세상과 포르투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8강에도 경험한 진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전술 구사 능력과 맞춤 전술을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거 빅매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미넨 1920 결승이었죠? 네, 예. 1920 결승. 이번에 결승 리벤지 매치가 상당히 많은데 두 개가 있네요, 일단. 레알 리버풀, 예. 저 파리 미넨, 바르셀로나 맨유. 유로파도 있죠. 의문의 예, 유로파 맞아. 16강 플레이오프에서 예. 만나게 될 팀들도 있습니다. 파리와 미넨은 객관적 그 상대 전적은 6승 5패로 바이에른 미넨이 우위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유럽 최고의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죠. 네. 음바페, 메시, 네이마르. 물론 이제 이 세 명이 다 나왔을 때 한 명은 이상하게 한 경기에서의 내용이나 활약이 좀 저조할 때가 많아요. 네. 갈태 감독도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할 텐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세 명이 다 융화되는지 여전히 의문은 좀 있지만 스탯으로 이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음바페 네. 19경기 18골, 메시 18경기 12골, 네이마르 19경기 15골. 제가 일부러 도움 뺐어요. 맞아요. 도움만이 해도 메시 14개 도움이고요. 진짜. 네이마르 12개 도움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스탯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MSN이 아니죠. 예. MNM이 보여주는 예. 대단한 어떤 능력을 역시 믿어봐야 될 수 있는 파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밸런스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최근 백포를 쓰면서 이제 전술 변화를 좀 주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긴 한데 하지만 미넨을 상대로는 더한 중원과 수비의 밸런스가 좀 요구가 되고 여전히 제 생각에 파리가 주전들 한두 명이 빠졌을 때 중원과 수비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참 이게 미넨을 만난 게 파리 생제르맹 2위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벤피카에게 예. 조별 전체 원정 다득점에서 밀렸죠. 예, 이거 파리 생제르맹 때 유벤투스랑 경기했을 때도 백포로 전환하고서 저는 최근에 주어졌던 게 풀백들의 움직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베르나트랑 하킴이 둘 다 안 좋았어요. 네. 오히려 교체로 들어온 누노 멘데스는 확실히 좀 괜찮았지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밸런스 전체적으로 예. 측면의 뒷공간이나 아직 중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서 메울 수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되고 이걸 메우기에는 갈태 감독이 UEFA 대회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파리로서는 리스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막강한 화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무시알라, 밀러, 마네, 그나브리 등 아주 좋은 공격진이 있죠. 스탯 생산력, 움직임, 역동성 상당히 좋은 단계에 있고 조별리그 6전 전승을 챔피언스리그에서 3번이나 했는데 모두 다 대단하다. 비교적 최근 시즌입니다.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전 전승을 3번이나 한 팀은 바이에른 뮌헨이 최초라고 해요. 예. 그 정도로 대단한 기록을 쓰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조별리그 지금 무패가 2017년 9월 이후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2017년 9월에 조별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뮌헨에게 패배를 안겼던 팀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맞아요. 그때 같은 조였어요. 예. 네이마르가 이때 예. 첫 시즌이었죠. 예. 음바페도 마찬가지고 예. 2017년 9월에 마지막 패배를 입혔던 파리 생제르맹을 만난다는 점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매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뮌헨은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 나겔스만에 대한 불신이 좀 있다. 왜냐면 지난 시즌 8강 비아레아전에서도 상대 맞춤 대응에 경기 중 내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결국 그렇죠. 뒤집지 못했던 바이에른 뮌헨이었죠. 예. 나겔스만이 여전히 토너먼트에서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일찍 만난 거 왜 여기서 와? 약간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토너먼트 8개 네. 대진을 만나봤는데 뭐 브리엔의 벤피카처럼 서로가 좀 잘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왜 여기서 만나냐라고 생각하는 팀들도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매치는 당연히 1차전, 2차전 피 튀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2월, 3월 아주 재밌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